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23일 0시, 그러니까 오늘 자정에 변수가 없으면 종료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극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까지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종료까지 12시간도 채 네.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지소미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일본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는 것은 화해 행위이자 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정부는 일단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자, 일본, 우리가 연장의 그 전제 조건으로 내건 부분이 수출 규제를 풀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도 또 여기에 대해서 풀 생각이 없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수출 규제를 풀어라에 더해서 예.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집어넣어 달라. 왜냐하면 백색 국가 제외하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이 여러 가지 이유가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전략물자 수출하면 안 되겠네, 한국에는. 네. 왜? 한국에 전략물자를 보내니까 북한으로 넘어가네. 이런 좀 가짜 뉴스까지 흘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마치 유인 것처럼 우리가 계속 이제 문제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역사 문제가 빌미였다는 것을 아베 총리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잘못됐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국제법 위반이다. 이게 일본의 시각이에요.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해법을 들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백색 국가 이거 다시 넣어줄 수 없다. 이게 일본의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가 또 해법을 냈는데 안 받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는 예.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1대1로 내서 그걸로 처리를 하고 보상된 것으로 전제하자. 이 굉장히 저희 국민들의 정서에서는 우리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이제 양보한 처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까지 가서 이 얘기를 또 한 번 언급했어요. 예. 일본은 이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결책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도 해법을 들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의 시간이 아니고 전 아베 총리의 결정의 시간이라고 보는 게 예. 우리는 이미 이 일정 기간 전에 8월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고요. 예. 그 시한이 오늘 자정인 겁니다. 일본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종료를 우리가 번복하지 않으면, 파기를 우리가 철회하지 않으면 예. 지금 종료는 우린 선언했고 시간이 오늘 자정을 넘기면 그냥 종료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남은 시간을 왜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봅니까? 아베 바라봐야 총리의 된다. 입을 우리가 바라봐야 예. 하는 시간이다. 일본이 뭔가 대안을 예. 즉신해서 우리 정부에 자,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지소미아 유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걸어와야 한다. 예. 우리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자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협의하겠다, 자, 이런 입장은 나오는데 좀 뭐 물밑 접촉이 되고 있겠죠. 뭔가 반전의 가능성이 남아 있을까요?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뭐냐면 양쪽 다 all or nothing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외교라는 것은 all or nothing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지금 양쪽이 지소미아가 만약에 이 종료됐을 때 겪어야 되는 어떤 상황들, 이건 단순히 안보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한일 간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40여 년, 50여 년간 쌓아왔던 서로의 신뢰의 틀이 사실 무너지는 상징적인 어떤 일이기 때문에 양쪽 다 겉으로는 사실 명분으로 자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는 없다라고는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일본도 사실은 어저께 모여서 회의를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유는 예. 이것이 그만큼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자국민들에게 우린 양보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간 동안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 최소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무엇일까를 서로 무리밀 협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대통령이 오늘 반도체 핵심 소재 생산 기업을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강국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 이런 메시지를 또 네. 남겼는데, 오늘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사실 지소미아가 파기돼도 아까 통일외교 안보 전문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한일 간의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다만 이것이 이제 미국의 요구가 압박이 거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소미아만 봐서는 안 되고요. 아까 좀 이 평론가님 말씀이 맞는 것이 쌓여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주도한 겁니다. 예. 지소미아의 한일 체결도. 그런데 그 전에 이미 2014년에 티사라는 게 맺어졌는데 미국이 축이 돼 있고 한일 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이건 3자 협약이라는 게 이제 문제고, 이제 이것이 당사 간 협약으로 발전한 게 2016년에 지소미아인데, 예. 티사와 지소미아 사이에 2015년에 뭐가 있냐면 한일 위안부 협정이 있어요.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 역사 문제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오바마 행정부가 추동해서 이거 박근혜 정부가 그냥 덜컥 매주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지소미아 다음에 따라오는 협정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군수지원 협정이에요. 이거 우리 미군 주한미군 백서에 들어있다가 한번 심각했던 겁니다. 예. 한반도 유사시,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할 시에 일본이 군수지원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 미군 기지가 일본에도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한다는 의미지 일본이 참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예. 해소를 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지소미아 다음은 군수지원 협정으로 간다는 게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군사 협정의 흐름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미국이 주도해서 무리하게 지소미아를 맺었는데 3년이 채 안 되고 2년여가 돼서 지금 파기 선언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소미아 없을 때는 한일 간에는 어떻게 안보를 지켰는가, 아시아 안보를.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 북한을 대항해서 혹은 예전에 과거에 이제 중공을 대항해서 뭐 함께 이 평화를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아베 정권 자체가 또 하나의 잠재적인 적으로 스스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뢰할 수 없다, 뭐 전략물자 수출 안 하겠다, 갑자기 이런 말들을 이제 던지고 우리나라를 리스트에서 배제하고, 그리고 또 독도는 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끊임없이 매년 주장하고 명문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일본을 신뢰하게 해줘야 우리도 뭔가 일본에 대해서 점점 우리의 문호를 열 텐데, 일본이 우리에게 적대적이면서 우리 보고 뭐라 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네. 조금 이건 형평성에 맞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 지소미아 문제가 미국과의 외교 관계까지 걸려 있다 보니까 지금 보수 야당에서 우려하는 거는 한미 동맹의 균열,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강경호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도 이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이 마지막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거 마지막까지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겁니까? 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소미아의 그 종료를 잘못됐다라고 지금 강경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일본도 설득을 할 거예요. 예. 아까 이제 최영희 평론가님이 박근혜 정부가 덜컥 맺었다라고 덜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덜컥 맺은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선을 그었어요. 굉장히 강경했고요. 근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끊임없이 각각의 어떤 설득을 했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인정을 해라. 그 결과가 고노다마거든요. 고노다마의 내용을 보면
정부, 그러니까 그 군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정부의 관료가 관여했다라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건 미국이 끊임없이 일본을 압박한 결과거든요. 일본에 대해서는 이 위안부를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고 압박을 넣었고 또 그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위안부와 관련돼서 이제 선을 완전히 그 합의를 해라라고 종용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박근혜 정부가 그걸 듣지 않았다가 끊임없이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 오바마가 압박을 넣고 하면서 양쪽 간에 어쨌든 결론을 내린 부분이거든요. 지소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소미아도 2014년 T사를 말씀하셨지만 2014년과 2019년은 엄격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첫 상황이 번째는 다르다. 예. G2,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어떤 외교적인 군사적인 이 발호가 굉장히 5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고요. 남진아해부터 시작을 해서 또 2014년과 2019년의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의 핵입니다. 북한의 핵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죠. 지금은 거의 완성됐다라고 미국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포함되는 것은 뭐냐면 한일 간의 정보를 단순히 교환하는 T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북중러의 축에 한미일 축을 예. 양측 축을 한반도 안보로 설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도 분명히 지금 설득을 하고 최소한 서로 협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무엇인가를 예. 끊임없이 던지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예, 자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극적인 어떤 네. 변수가 들려올지 좀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만 웃고 있는 건 아닌지. 네.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소미아뿐만 아니라 지금 한미 간에는 방위비 협상 네, 가지고도 네. 굉장한 난항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사령부가 연내에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한국 직원들 강제 무급휴직 보내겠다. 네. 이런 방침이 나왔어요. 저는 어떻게 봐야 깜짝 됩니까? 놀랍니다. 깜짝 놀랄 예. 일이죠. 아까 저는 이 실장님 말씀에 대체로 공감해요. 예.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상황이 다각도로 좀 복잡해지고 있다. 그게 이제 위험의 증가일 수도 있고 어쨌든 복잡성의 증가가 예. 여러 가지 이제 조절해야 할, 통제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중국의 이 영향력, G2 간에 또 미중 간의 군사적 대립도 있고요. 예. 북한의 핵 문제도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늘 생각해오던 한미 우방, 한미 간의 안보 동맹 이건 더 중요해지는 것 아닌가.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고 이야기해왔고 주도해왔잖아요. 그럼 뭔가 이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한 동맹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자 경제 체력이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진 거 인정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9천억 원을 매년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하다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 올해로 넘어오면서 1조 3천억으로 389억 원. 네, 예,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갑자기 50억 달러, 6조를 내라고 해요. 5배 더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제 더 놀란 건 뭐냐면 드하트라고 제임스 드하트가 예. 바로 협상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외통위원장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잖아요. 이혜원 의원도 내가 해리스 대사로부터 돈 얘기를 한 20번 들었다. 근데 이분 바른미래당 분인데 보수 의원이시잖아요. 근데 윤상현 의원이 어제 한 얘기는 뭐냐면 150억 달러를 내라고 해야 마땅하나 마치 3분의 1로 깎아준 것처럼 우리는 50억 달러만 요구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내고 있는 것의 5배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공식 라인에 있는 책임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무슨 좀 이례적인 상황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동맹이 예. 어떤 동맹이 지금까지 내든 돈의 5배의 예. 비용을 분담해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네. 강제 무급휴가까지 나온. 근데 여기서 예. 이제 근로자까지 건드리는.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지금 국내 경제에서의 정책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동맹 국가에서 우리가 고용하고 있던 이 직원들을 10,000명 가까이 내보낼 터이니 돈을 안 내면 우리는 고용을 줄이겠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동맹이라는 말을 언제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정이라고 얘기하는 예. 친구끼리는 호혜적 관계인데 이것을 거래적 관계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거래적 관계면 뭘 동맹이라는 말을 굳이 씁니까? 돈 많이 주면 좋은 서비스 받는 거고 우리가 돈 없으면 질 나쁜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동안 반세기 넘게 6.25 때부터 우리가 혈맹이라고 불러왔던 바로 지난해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빚셀 틈 없는 동맹이라고 했는데 그 빚이 지금 세고 있는데 이 빚이 돈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적정 부분은 올릴 수 있으나 미국은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걸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뭐 이 전략과도 전략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참 풀기가 더 복잡한 상황인데 이런 미군의 방침에 어제 주한미군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조 강제 무급휴직을 해도 우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일하겠다. 자, 이 얘기 듣는데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자, 주한미군 노조의 손지호 사무국장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부분은 단순히 통보였고 그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보도 했고요. 또 일일이 개별 통보도 했고 이것이 실제로 진행될 거라는 예상을 통해서 후속 조치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한미군 직원 이전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업무는 마비될 것이고 국민들이 불안감이 매우 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계보다는 나라가 먼저다. 이래서 저희는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잘 견뎌낼 테니까 협상단은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떳떳한 자세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의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야, 노조 기자회견에서 이런 뭉클한 얘기를 그러게요. 들어본 적이 있던가 싶습니다. 네. 우리 생계보다 나라가 먼저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잘 버틸 테니까 좀 떳떳한 자세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을 하라. 이런 메시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정말 가슴 뭉클한 예.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상 일자리라는 것 그 가장 중요한 그럼요. 것이잖아요. 예. 아무리 나라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계에 대한 문제인데 가족의 생계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데 뭉클을 하지만 사실상 압박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년 4월부터 당장 이제 무급이다라는 것보다 더 사실 그 압박이 뭐냐면 1,500명을 남겨두고 모두 다 이제 만약에 그 협상이 안 되면 강제 모두 무급. 강제로 이제 무급휴가. 그 무급휴가다. 그럼 1,500명을 어떻게 남기느냐에 대해서 사인을 하라고 일일이 다 했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좀 10,000명이 넘는 그렇죠. 한국 그러니까 그 인들로서 일하는 예, 사람 중에, 12,500명 중에 8,700명이 대상인 것으로 지금 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이 남고 싶죠. 생계 때문에라도. 네. 근데 뭐 본인들 스스로 1,500명을 남겨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야말로 뭐랄까요. 지금 그 사인을 하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생계와 관련된 문제. 그렇죠. 예. 그런데도 어쨌든 인터뷰에서 저렇게 이 협상을 떳떳이 하시라라고 예. 정부에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에 사실 뭉클함을 떠나서 예. 좀 뭐랄까요. 가슴이 좀 답답하고 한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는 지난해도 물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이게 네. 개별 통보도 하고 근데 실제로 방위비 협상이 연내 안 된 미국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우리가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죠. 예. 뭐냐면 미국 쪽에서 뭐 외신에서 5배 정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숫자로 나오기 시작할 때 설마 한 2배 정도 받아내려고 저렇게 세게 부르는 거 아니야? 네. 저게 트럼프식 협상법이겠지. 주로 이제 압력을 세게 넣는 이제 이 형태로 작용을 많이 하는 걸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정말 50억 달러를 받아내려고 하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가는 것 같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교 전문가 대부분 또 이 미국 쪽 전문가들은 대선 전략의 일환인데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숫자로 계속 말해달라는 요구를 미국 측이 하고 있어요. 여러 경로로. 그럼 이제 우리가 숫자를 주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국으로부터 부자 나라를 우리가 그동안 공짜로 지켜주다가 이제 정당한 비용을 받아내기 시작했다. 네. 이걸 이제 성과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4년 임기 중에 거의 다 흘러가고 내년이 대선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시각은요. 예. 대선 후보 시절에 나왔던 거예요. 한국처럼 뭐 일본처럼 사우디처럼 잘 사는 나라들이 우리에게 공짜로 안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거 바로잡아야 한다. 근데 지금 3년 대통령으로 재임했는데 이 시각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현실은 지금 이제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내년 이 재선 가돌의 이 성과를 위해서 숫자로 보여주는데 결국은 이게 군사 비용을 가지고 뭔가를 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는 그건 미국 쪽의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왜곡된 시각이 왜 아직 바로잡히고 있지 않은지 예. 미국 조야에서는 동맹 그런 거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돈으로 우리 우방 국가들을 압박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브레이크를 걸 기세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너무 문제가 예. 생각하다고 봅니다. 야, 지금 우리가 준 분담금 가운데 네. 안 쓰고 쌓아둔 게 1조가 넘는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런 적립돼 이야기까지 있죠.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국민들 정서상으로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그러니까 보수냐 뭐 진보냐 이걸 떠나서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다라고 예. 인식하는 거는 공통된 시각일 텐데 한 가지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한국만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 EU에 대해서도 유럽 연합에 대해서도 또 독일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더 내라라고 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한국한테 왜 이래라는 어떤 시각보다는 미국이 사실 이렇게 이 외국에 개입한 그 역사는 1960년도부터 이후에요. 그 이전에는 고립주의거든요. 예. 미국은 탄생부터 사실은 개입하면 안 된다.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세계의 일에 대해서 선을 그었어요. 고립주의를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1차 대전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고립주의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어요. 무역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그래서 트럼프가 문제다라는 시각은 사실은 버려야 된다. 지금 미국의 어떤 상황이 물론 조야에서 반대도 하고 있지만 반대는 액수에 대한 문제이지 예. 분담금을 늘리는 건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다른 대통령이 만약에 민주당 대통령이 되더라도 고립주의의 어떤 분위기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게 이 시각이에요. 미국의 전략이 바뀌고 예, 미국의 있다. 전체적인 어떤 전략이 이제 이 전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는 민주당도 사실은 그런 분위기는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예. 물론 이건 너무 심해. 우리 혈맹인데 왜 이래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인식을 변화하지 아니하면 감정적으로만 사실 이렇게 대응하는 예.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어느 때보다 현명한 외교적 해법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지소미아 네. 종료 철회 촉구하면서 이제 단식에 그렇죠. 들어갔는데요. 오늘 사흘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국회를 오가면서 뭐 출퇴근 단식이다 얘기도 나오고 네. 이동식 단식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오가면서 단식을 네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정황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예. 지금 또 세 가지나 이슈를 걸었어요. 하나는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라도 있지만 예. 선거법 개정 안 된다 이것도 있고 그리고 공수처 설치도 안 된다. 그러다 네. 보니까 과거의 야당 지도자들의 단식에 비해서는 너무 좀 파상 공세를 펴다 보니 오히려 이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근데 좋아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지소미아 문제니까 지소미아 파기를 우리 정부가 선언한 것을 철회하라.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이제 요구를 우리 정부에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답해야 되는 시간이 10여 시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평론가님이 하신 말씀을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세계사와 국제관계 시각이 좀 옳다고 봐요. 모두 다 미국이 언제까지 세계경찰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G2 국가 간에 중국의 패권과 미국의 패권이 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냉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자국의 이익은 자국이 알아서 해야 되는 시대인데 언제까지 미국의 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핵 엄브렐라, 예. 핵우산 속에서 북이 핵을 가졌는데 미국이 핵이 있으니까 우리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좋아요. 자주국방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전시작전권 우리가 환수도 그렇고 지소미아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왜 황교안 대표께서는 일본의 안보를 걱정하는 겁니까? 이 지소미아 문제가 지금 예. 우리 정부는, 우리 국방부는 우리에겐 별 타격이 없다. 일본은 타격이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는 지소미아를요, 나토를 포함해서 35개국하고 맺고 있어요. 예. 일본은 2010년에 지소미아를 시작해서 7개 나라랑 맺고 있는데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이 타격은 일본에 더 커요, 명백하게. 예. 방식의 차이인데 황교안 대표가 또 일본의 안보를 걱정해서 단식을 하는 건 또 아닐 테고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안보에 대한 이 생각과 논리가 다르겠습니다만 예. 네. 굳이 말한다면 예. 지금 일본과 우리가 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해도 문제 없다.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하자잖아요. 예.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주장이 일본 쪽과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인데 네. 아까 이 평론가님의 세계사적인 국제관계 해석을 본다면 자주국방 강화가 보수의 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왜 이 시점에 단식을 하느냐.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또 비판의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단식 전날 영양제 맞았다는 등 뭐 이런 SNS에 이제 이것도 확인이 아직 네. 안 된 이런 글들이 보도들이 돌아다니는 나오죠. 상황이라서 그래도 제1야당 단식인데 너무 그 투쟁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가의 품격이 사실 굉장히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늘 국회의원들의 어떤 품격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켜야 될 선이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비판의 시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왜 이 시간이냐 또는 왜 단식을 한다면 사실 이 요구하는 게 단순해야 돼요. 무엇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네. 그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아주 단순 명쾌해야 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를 받아들여라, 실현해달라라는 것 이런 식으로 단순해야 되는데 지금은 두 가지, 세 가지가 좀 얽혀 있거든요. 지소미아 때문에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단식의 어떤 의미가 너무 이제 확산되는 거 아니냐, 산만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비판은 조목조목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고 황제다, 갑질이다 또 이렇게 너무 조롱하듯이 하는 것은 일단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서로를 파트너로. 그러니까 단식이란 것도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야당 시절에 해왔던 어떤 그 일 아니겠습니까? 이 투쟁의 어떤 방법, 또 대여 협상의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랬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당 지도부라든지 또는 대변인이라든지 나서서 조롱하듯이 하는 것은 품격에 대한 문제가 예, 아닌가라고 단식의 안타깝습니다. 방식, 전략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희화화하는 것은 안 된다. 자, 이런 입장이신데요. 김무성 의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시 듣고 오시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이게 참 우리나라 정치 현실인데 그거 좀 세게 좀 받아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놈들이 네, 내가 오늘 쭉 보니까 네네. 조국이를 한 첩도 못 내다보고 조국이를 옹호하는 놈들이 전부 지금 나섰다는 거예요. 박지원이, 이재정이, 그런지 너무 모르고 하여튼 그런 놈들이 이번 선거에서 다 제거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되는데 아이고 참 그거 보니까 뭐 정치한 게 부끄럽고 말이야. 예, 김무성 의원이 정말 화가 난 것은 표현이 좀 거칠었는데 네네.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이재정 의원 의원. 콕 집어서 네네. 선거에서 제거돼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김무성 의원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21세기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중에 황교안 대표가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 예. 삭발을 했고 지금 단식을 시작했고 하나 남은 게 그럼 의원직 사퇴인데 의원직은 없는 원내대표이시니 그럼 대표직을 사퇴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이 받아치는데 김무성 의원은 놈들이 조국이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역시 제가 보기엔 품격이 없어 보이기는 이 마찬가지예요. 예. 네, 그래서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 예. 그럼 상대당 의원, 뭐 같은 야당인데 또는 뭐 여당 의원들은 뭐 척결의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품격을 지켜야 상대도 품격을 지키는데 이거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여나 야나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지층만 곱게 보고 상대편은 나쁘게 보고 하는 이제 확증 편향의 얘기가 계속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김무성 의원도 중진 의원이신데 조금 더 어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예전에 이런 말실수가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 언론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예. 부각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디가 더 높고 낮고를 따지기 어렵다. 오히려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황교안 대표에게 했어요. 자, 원내대표다 보니까 지금 국회를 오히려 잘 돌아가게 연말에 도와줘야 하는데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 마비 현상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이 모두 당대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당 내에서도 김세현 의원은 이미 당 해체를 요구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단식을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식이 조금 전략적으로는 내부 결속용 단식이 아니냐. 지금 어제 공천 룰이 발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리더십이 좀 위태로운 상황에서 내부 의원들을 줄 세우기 위한 굉장히 좀 강력한 대표의 결의를 보여주는 단식이라 상대는 청와대처럼 향해 있지만 사실은 칼날은 내부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황교안 대표 단식하는 천막 주위에서 당직자들이 이제 보초를 서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지금 주요 업무가 이제 거동 수상자를 통제하거나 건강 상태를 체크하거나 이런 일이라고 합니다. 뭐 저 한국당 당직자들은 그럼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통상 당 대표 혹은 뭐 의원들이 뭐 단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거동 수상자 이런 표현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내지는 지도부가 이렇게 비상 상황이 되면 비상 상황에 맞추어서 당직자들이 거기에 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대기를 하는 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명렬 당대표가 뭐 단식을 했던 시절도 기억이 나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도 단식을 해서 이제 특검이 이제 그 받아들여졌는데 이 모든 상황에서 어쨌든 당직자들이 어떤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건 맞고 또 당대표가 24시간 동안 계속 그 하루에 계속 농성을 한다는 건 거기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홍보 라인 또 따로 있어야 되고 의전 라인 따로 있어야 되고 그건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 당직이 왜 24시간 해야 돼라고 비판할 수는 없는 건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하느냐가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뭐 거동 수상자 뭐 이런 표현들이 좀 거부감이 있어서 아마도 이 논란이 좀 빚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지금 사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요. 단식 들어가기 전에 내가 칼을 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최영일 평론가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단식이 들어간다 했지만 지금 한국당 내에서 인적 쇄신 목소리가 굉장히 거칠게 본물처럼 나오고 나왔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부 인적 쇄신을 위한 칼을 먼저 뽑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한국당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 교체하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들은 3분의 1을 걷어내겠다. 컷오프하겠다. 네. 그러니까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108명 의석이에요.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이 중에 지역구 의원이 91석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에 이 중에 30%를 컷오프하겠다. 반드시.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33%죠. 그럼 30여 명을 걷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공천을 경선을 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현역 의원 절반이 물갈이 된다. 이 정도는 굉장히 강한 거고 국민들도 정말 저 정도 하면은 이 어떤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 내부 개혁의 의지는 믿어줄 수 있겠는 걸 할 만한 효과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한번 보세요. 인재영입한다 그랬다가 문제가 생겼고 보수 대통합한다 그랬다가 질의멸렬하고 지금 이제 지소미아 등 단식 투쟁에 갑자기 들어갔고 근데 내부 공천 개혁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인데 문제는 이제 줄줄이 예산국회, 패스트트랙 전국 등등 하면서 국회의 시간이 왔는데 원외에서 저렇게 단식을 하시면 전 올해 또 예산 법정 시한 넘기고 문제가 생기면서 국회에 대한 책임을 황 대표가 지게 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좀 대표는 단식을 하고 있고 한국당 내에서 쇄신하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고 지역구 의원들이 지금 한국당에서 내놓은 안을 받아들일지 이게 관건인데 역대 17대부터 20대까지 총선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요. 현역 교체율이 높으면 이깁니다. 총선에서 선전하거나 압승하는 경우가 많고 낮으면 패배했고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사실 전 세계에서 40%대로 물갈이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갈이가라는 표현도 사실 우리나라가 좀 독특하고요. 그만큼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초선 의원 진입 비율이 15% 내외예요.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의원 내각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앞다투어서 이 정당끼리 얼마나 비율을 높이 하느냐, 얼마나 물갈이를 하느냐가 마치 이제 그 압승에 이 어떤 전제 조건처럼 되어 있기는 하나 저는 중요한 건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스토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실 영입하고 어떤 사람들이 나가느냐 이것이 이 스토리를 엮어내서 하나의 어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이런 그 사람 이렇게 쇄신을 했구나 이게 종합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반성하고 쇄신하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네. 이것이 국민들이 변했구나라고 느껴지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